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를 돕겠다고 만들어진 시스템이 사실은 우리를 망치고 있다면요? 오늘은 바로 이 섬뜩한 질문을 던졌던 한 사상가, 이반 일리치의 생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참 이상하지 않나요? 생각해보면 의료, 교육, 우리 주변엔 전문가들의 도움이 정말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갈수록 내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무력감을 느끼는 걸까요? 사실 이런 기묘한 느낌은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었어요. 수십 년 전 이반 일리치라는 사상가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기관들을 유심히 보니까 이게 웬걸 돕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의존적이고 무력하게 만들고 있더라는 거죠. 바로 거기서 문제의 핵심을 본 겁니다. 일리치는 이 현상에 역생산성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역생산성. 이게 그의 생각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예요.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보죠. 일리치가 이 역생산성이라는 렌즈로 가장 먼저 들여다본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익숙한 곳, 학교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학교가 우리한테 뭘 약속하죠? 배움의 즐거움을 알려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리치가 보기엔 현실은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학교는 배움을 독점해버려요. 진정한 배움은 오직 학교 안에서 선생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우리 머릿속에 아주 교묘하게 심어넣는 게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학교는 배움을 교과서랑 교실 안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지식을 얻으려면 무조건 선생님한테 의존해야 한다고 배우죠. 자격증 없는 기술이나 지혜, 그건 가치가 없다고 무시당하고요. 결국 졸업장이 없으면 네 지식은 아무 쓸모 없어.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입하는 겁니다. 배움이 삶의 일부가 아니라 그냥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리치는 학습망이라는 대안을 제시했어요. 이건 뭐냐면 졸업장이나 자격증 같은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알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나누어주고 싶다는 마음,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누구나 서로에게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네트워크를 꿈꾼 거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자, 학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일리치의 비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그의 다음 타겟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현대의학입니다. 학교랑 똑같은 논리예요. 현대의학의 약속은 뭐죠? 당연히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하지만 일리치는 이것도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우리를 더 아프게, 더 병들게 만드는 역생산성의 덫에 빠진다고 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의학이 우리를 더 아프게 만든다는 걸까요? 일리치는 세 가지를 지적해요. 첫째, 시스템이 환자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냥 좀 슬프거나 피곤한 건데 이걸 굳이 우울증, 만성피로증후군 같은 병명을 붙여버리는 거죠. 둘째, 의존성을 키워요. 우리는 점점 고통을 참는 법을 잃고 조금만 불편해도 바로 약부터 찾게 되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스스로 해석할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까지 의료의 영역으로 끌어들입니다. 죽음이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아니라 병원에서 전문가들이 관리하는 어떤 절차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는 보통 현대의학 덕분에 수명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일리치가 1975년에 제시한 데이터를 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인류의 수명이 늘어나는데 현대의학이 기여한 부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고작 3.5%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뭐냐고요? 바로 더 나은 영양 상태, 깨끗한 위생, 그리고 좋아진 노동 환경 덕분이라는 거예요. 일단 핵심은 이겁니다. 사실은 사회 전체가 건강해진 건데 의학이 이거 다 내 덕분이야 하면서 그 공을 가로채고 스스로를 신격화했다는 거죠. 자, 보세요. 학교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이 역생산성이라는 패턴이 계속 보이죠. 일리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훨씬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이건 설명합니다.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1600시간. 이게 뭘까요? 1970년대 미국인이 1년 동안 자기 자동차를 위해 쓰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다닌 시간이 아니라 차값을 벌고 세차하고 정비하고 보험료 내고 주유소 가는 데 쓴 시간을 전부 다 합친 겁니다. 그리고 그 1600시간을 들여서 1년 동안 이동한 평균 거리가 바로 7500마일입니다.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요?
7,500마일을 1,600시간으로 나눠보면 실질적인 속도가 시속 5마일도 채 안 나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게 그냥 좀 빨리 걷는 속도거든요. 정말 충격적이죠? 자동차는 우리에게 속도를 약속했지만 현실에서는 우리의 시간을 통째로 훔쳐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자동차의 비유를 통해서 일리치는 도구를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바로 공생적 도구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랑 같이 사이좋게 살아가는 도구라는 뜻이죠.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딱 필요한 만큼만 확장시켜주는 그런 도구요. 이 공생적 도구의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자전거예요. 자전거는 딱 내 다리의 힘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잖아요.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죠. 하지만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이건 우리를 지배하는 도구예요. 처음에는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 도로를 만들고 주유소를 만들고 도시 전체를 자기 입맛에 맞게 바꿔버리죠. 결국 우리는 자동차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시스템의 부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 50년도도 더 지른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로 향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공생적 도구인가요? 아니면 지배적인 도구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스마트폰 덕분에 더 많이 연결되었지만 이상하게 더 외로워졌어요. 뭐든지 더 편리해졌는데 시간은 항상 부족하죠. 자동차의 역설과 놀랍도록 똑같지 않나요? 결국 일리치가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은 정말 당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주 잘 짜인 시스템에 의해 그저 관리당하고 있습니까? 일리치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하고 정답을 알려주진 않아요. 대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의심하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날카로운 렌즈를 선물하죠. 그가 남긴 이 렌즈를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를 돕는다고 믿었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편리함의 대가로 내 삶의 주도권을 통째로 넘겨주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죠.